돈 많고 권력 있는 이 변호사는 아내가 죽은 후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몸매 관리를 아주 잘해서 방금 아이를 낳았는데도 몸매가 너무 예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예를 들어 재환의 재수씨는 그녀를 매우 못마땅해합니다. 재수씨도 로펌에 취직해서 부자 남편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인은 두 형제의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집이 아주 크고 형재환은 유명한 변호사인 반면 동생 재규는 공립병원 치과의사일 뿐입니다. 직업은 존경받지만 수입은 향만 못합니다. 재수 연병은 재환 앞에서 빚돈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시누이 재수에게 이간질까지 합니다. 형제인 재환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서로 싸우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관계다. 어느 날 길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으로 다가갔고 화가 난 아저씨는 상대의 도발에 못 이겨 야구 방망이를 꺼냈다. 딸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대는 차를 후진하더니 마치 재돌진하려는 듯 앞으로 내달렸다. 결국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치여 사망했고 딸도 차에 깔리는 참극이 벌어졌다. 재규는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재규의 바쁜 모습과는 달리 형재환은 교회에서 사냥을 하며 돈으로 즐거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환은 저택으로 돌아왔고 지수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는 그저 생활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은 전처의 딸 혜윤입니다. 딸이 외출하려는 것을 보고 재환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혜윤은 삼촌 집에 가서 사촌 동생의 수학 공부를 도와주러 간다고 하고 이미 새어머니께 허락을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재환은 혜윤을 다소 응석바지로 키웠고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재환은 저녁 식사 후 이전 사고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알고 보니 젊은 남자가 끼어들기를 하자 그 남자는 앞질기를 해서 막으려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8살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환은 그 젊은이가 대기업 회장의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규는 수술을 마친 후 병실을 확인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를 보자 그녀는 흥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남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야구 선수였고 몸에 있는 문신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재규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병실에 나섰습니다. 여자아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치료비가 부족했지만 친절한 재규는 우선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두 아이도 사건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뉴스를 재밌어 했고 심지어 남자가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보고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혜윤은 몰래 전자담배를 피웠고 시호는 벌레를 보자마자 죽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그에 의해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큰아들 재환을 편애했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재환만 기억하는 어머니 때문에 연경은 재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경은 재환 쪽에서 가족들을 초대해 식사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재환이 미리 식당을 예약하고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다 재환의 아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떡을 좋아하던 재환이 떡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에 연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말을 혜윤이 듣고 말했다. 부부는 혜윤이 시호를 가르쳐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용돈을 주었다. 그들이 현금을 찾는 사이 혜윤은 벽에 걸린 연경의 자선활동 사진을 보게 되었다. 잠시 후 연경은 혜윤에게 자선활동 인증서를 건넸다. 이 인증서는 대학 입시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날 재환은 교도소에서 의뢰인을 만났다. 그는 사고를 일으킨 청년인 형철이었다. 재환은 형철에게 정당 방위를 주장하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무죄 변호를 해줄 것이고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철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듯했다. 한편 시호는 학교로 가던 중 갑자기 두 남학생에게 뒤에서 맞아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폭행당했다. 그럼에도 시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다행히 혜윤이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며 협박해 그들의 괴롭힘을 멈추게 했다. 오늘은 두 집이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혜윤은 두 친구를 꿰어 수업을 빼먹고 놀러갔습니다. 저녁에 연경은 진하게 화장을 하고 학원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호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화장을 곱게 하는 것을 보고 재규는 지수에게 뒤지기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경이 지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식당에 도착해서 발레 파킹을 맡기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재환의 고급차를 보자마자 달려 나와 맞이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재환은 자신이 가져온 최고급 와인을 자랑했습니다. 지수는 2병이나 가져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자랑은 제그 부부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그는 형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재환은 어머니를 고급 요양원에 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환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연경은 육아를 해야 하는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둘째, 시후가 대학에 가면 이번에는 재환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집에 치매 노인이 있으면 세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유는 시호를 부잣집 아이들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연경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두 형제가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규는 재환이 며칠 전 뉴스에 나왔던 뺑소니 사건의 변호사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재규는 재환에게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규는 이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환은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변호했습니다. 삼촌은 삼촌 1. 나는 내일 형은 돈 벌려고 나는 사람 살리려고. 재규가 예상치 못한 것은 연경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를 위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환은 떠나면서 술 취해서 사람을 치면 어쩌려고? 라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재환은 과실치사로 만들면 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시호가 술에 취해 혜윤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호는 쓰레기 더미에 화풀이를 했고 혜윤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호는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연경은 아들의 수업을 빼먹은 것을 알았지만 시호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연경을 찾아와 시호의 공부를 잘 감독해야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시호에게 병원에서 하루 동안 일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대학 선택에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경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재규는 좀 곤란했지만 아내가 완강하게 요구해서 결국 시호와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사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재환 변호사는 형초를 변호하며 그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받아 공황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주된 목적은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형철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합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형철의 승소였습니다. 재규는 아들을 병원에 체험하게 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사실 재규는 아들이 착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고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호는 시험을 안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연경은 아들의 외투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걱정돼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뉴스를 보니 두 청년이 노숙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연경은 그중 한 명이 혜윤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급히 시호의 외투를 확인했고 역시나 시호의 것이었습니다. 시호는 노숙자를 1시간 동안이나 폭행했습니다. 연경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감싸기 위해 연경은 옷에 묻은 피를 힘껏 닦아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호는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경은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했고 말하는 도중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혜유는 아버지 눈에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혜유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환은 이유를 자세히 물은 후 커튼을 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유는 죄가 성립되는지 무죄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재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재환은 급히 집으로 돌아가 딸의 옷을 찾았습니다. 비디오에 나온 옷을 찾아 대조해보니 역시나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지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환은 지수에게 그 옷을 태우라고 한 후 병원으로 가서 노숙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나가던 중 경찰은 그들의 근처 학교 학생들을 조사하려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 재환은 재규에게 이 사실을 알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노숙자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정신이 팔려 사슴을 지어 죽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규는 시호를 찾았습니다. 그가 묻기도 전에 시호는 자기가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규는 화가 나서 시호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너냐? 제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좋아.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혜윤이 이미 재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시호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 그는 노숙자가 먼저 혜윤에게 침을 뱉었고
자신은 엿에서 몇 번 발로 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자신이 어떻게 남을 때릴 수 있겠냐며 변명했다. 그들의 언쟁은 어머니를 깨웠고 연경이 어머니를 달래며 다시 잠들게 한 후에야 논쟁은 잠시 멈췄다. 다음 날 재규 부부는 형의 집을 찾아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현재 노숙자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였고 주변에는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비록 영상에는 시호의 뒷모습만 찍혔지만 혜윤은 얼굴 전체가 드러났다. 연경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이상했다. 그녀는 왜 하필 그날 외출했는지 탓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지수는 상황을 무마하려 사과했지만 연경은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비난했다. 이때 재규는 아이들에게 자수하게 해서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재환은 이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담당 검사도 이를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환은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일이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랐다. 그 와중에 지수는 노숙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물어보며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경은 지수를 비꼬며 혜은의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남 이야기처럼 말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연경은 과거를 들추어 시호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규는 여전히 시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아내가 필사적으로 이를 막았고 시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재규는 잠시 마음이 약해졌고 아내가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온 후 연경은 아들의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임신 시절부터 성장 과정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규를 협박하며 만약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복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시호는 혜윤에게 자신이 아버지에게 끌려가 경찰서에 갈 뻔했다고 말하며 혜윤이 재환에게 자백한 것을 탓했다. 하지만 시호가 먼저 노숙자를 때렸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재규는 교회에 가서 자신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며 참회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오자 체면 때문에 재규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한편 지수는 혜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혜윤이 말하고 싶어하지 않아 지수는 아이가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나 입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다. 지수는 이 사실을 재환에게도 이야기하며 만약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혜윤이 더 오만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는 혜윤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다음날 재윤은 노숙자가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소식과 혜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접합니다. 노숙자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재환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재규 역시 같은 소식을 듣고 이들의 생각은 점차 바뀌어 자식들을 감싸주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각 연경은 시어머니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전화를 받고는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녁 지수는 혜윤이 남동생과 노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병원에서는 혜윤의 상태가 악화되어 재규는 응급실로 달려가 아이를 수술실로 보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혜윤은 목숨을 건집니다. 다음날 재규는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갔다가 저녁 무렵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재규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를까봐 걱정했는데 시호는 울면서 너무 무서워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노숙자가 죽을 줄은 몰랐다며 때릴 때 힘 조절을 했고 자신이 맞았을 때보다 훨씬 약하게 때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맞고도 멀쩡했다는 아들의 말에 재규는 마음이 약해져 아들을 위로하고 시호는 흐느껴 웁니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라며 잘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부터 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독입니다. 시호는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재규 부자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응어리를 풀리다. 한편 재환은 노숙자 어머니의 집 앞에 찾아가 돈 봉투를 놓고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음날 시호와 혜윤은 남동생과 함께 놀고 있고 혜윤은 들어오는 아버지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만 재환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지수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오늘 저녁 가족 식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녀에게 준비를 하라고 권합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재환은 아기 방의 CCTV를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자신들이 부모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두 형제는 다음 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합의하고 다른 가족들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환은 검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 문제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재규 부부는 의아해하며 노숙자가 죽었는데 아직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재환은 검사가 아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재규의 이전 태도 때문에 자신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이 일을 그렇게 간단히 덮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재규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며 형에게 따져 묻습니다. 재환은 혜윤이 자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규 부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살인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연경은 아들이 한 노숙자 때문에 미래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재환은 지수가 핸드폰을 가지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규는 기회를 틈타 차를 몰고 형을 들이받아 죽였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고 재훈은 두 가족을 모두 파멸로 몰아넣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화 A 노멀 패밀리 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